안녕하십니까, 싱싱입니다. 오늘은 이 스페이스X의 우주 관광 여행과 아폴로 11호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버무려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일단 스페이스X의 우주 관광 여행 프로젝트인 크루드래곤 우주 관광 여행부터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우주선을 9월에 그것도 관광 시범, 즉 우주 관광 시범으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것이 도킹 연결 부분을 유리돔으로 바꾸고 우주 관광용 크루드래곤이라는 우주선으로 스페이스X가 개조를 했는데, 이건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상상도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직접 자신의 사이트에 제공한 그런 합성 사진이기도 하죠. 이렇게 스페이스X, 즉 일론 머스크가 우주 관광을 계획하는 동안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품은 사람들은 베넬레벤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우주 관광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실제로 제 메일에 그렇게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도 그러한 의심들이 심심찮게 보이고 있길래 제가 이 베넬레벤트 지역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논지에서 약간 벗어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을 일단 짚고 넘어가야 스페이스X의 우주 관광여행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 바넬레벤트는 크게 4대와 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쪽인 4대 같은 경우는 높이가 3000km 정도이고 태양 활동 영향에 의해서 200km까지 수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깥표층인 외대층은 16,000km 정도 높이에 있으면서 매우 강력한 1차적인 우주 방사파를 막아내면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은 일단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행히 일론 머스크의 크루드래곤 관광 우주선은 고작 500km 내외에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베넬레벤트 지역의 우주 방사선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태양풍의 활동 여파로 이 베넬레벤트 수축에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나사와 함께 태양 활동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태양이 가장 안전할 시점에 우주 관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베넬레벤트 지역 하면 바로 아폴로 11호를 뺄 수가 없죠. 이 아폴로 11호 베넬레벤트 매우 깊은 연관이 있죠. 즉 아폴로 11호 우주선에 대한 궁금증이 슬슬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즉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다 왔느냐 갔다 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제가 차차 풀어드려 볼까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아폴로 11호는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입니다. 아폴로 11호는 5번째 유인 우주비행인 동시에 3번째 유인 달 탐사선이기도 했습니다. 1969년 7월 16일에 발사가 되었고, 선장은 닐 암스트롱, 사령선 조종사는 마이클 콜린스, 마지막으로 달 착륙선 조종사는 버즈 올드린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7월 20일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달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류가 되었습니다. 일단 음모론자들은 베넬런데 방사능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우주로 절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베넬런데 벨트 외대에 존재하는 방사선은 양성자선과 베타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 양성자선은 헬륨의 원자핵인 알파선과 성질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알파선은 고작 종이 한 장, 그리고 베타선은 얇은 알루미늄판에 막혀버릴 정도로 그 두 과일이 매우 약하다라는 것이죠. 즉 금속으로 구성이 된 우주선과 그 안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은 베넬런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매우 얇은 막으로도 4대에 존재하는 우주 정거장 같은 이러한 시설에서 매우 쉽게, 그것도 매우 얇은 가벼운 재질로도 우주 방사선 차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정거장은 내구성 위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볍게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는 수준의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것이, 자칫 너덜거리는 문이나 얇은 우주정거장의 재질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은 장난을 치는 거다, 또한 쇼를 하는 거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폐율이 약한 방사선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태양풍의 활동으로 인해서 강력한 방사선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노출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달 탐사를 위한 비행에서
베넬런데를 지나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이 방사선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방사선이 곧 감마선이라는 오해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강력한 방사선인 감마선은요, 투과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납이나 콘크리트 등의 조밀한 물질로만 차폐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베넬런데 방사선이 헐크를 만들어낸 이 감마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면 음모론자들의 주장대로 달을 향한 유인 탐사는 정말로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마선의 성질은 아시다시피 광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광자의 전하는 0입니다. 즉 자기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베넬런데에 특히 많이 모여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달을 다녀온 사람이나 우주 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태양의 활동에 따라 베넬런데의 형태와 수축이 항상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200km 이상의 우주에 오래 머물수록 방사능 피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북극 상공의 오로라 지역은 베넬런데 지역의 수축이 가장 심한 곳이라 감마선의 파장도 간혹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태양 활동에 따라 피폭률이 매우 높게 측정이 될 수가 있죠. 결국 오로라 지역을 비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우주를 경험하고 돌아온 우주인들이 심혈관계통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달에서 방사선량 측정 결과 우주인의 하루 방사선 노출은 지구상의 200배 이상의 노출도를 보이고 있었고요. 이것은 결국 베넬런데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최장 2달 이상은 현재 그 어떤 기술력으로도 우주 방사선을 완벽히 차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주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남겼던 아폴로 11호는 베넬런데 지역을 무사히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새로운 이 차폐 기능을 가질 수가 없어서 완벽히 보호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운 좋게 여기에 태양풍의 영향으로부터 피할 수도 있었다라는 엄청난 행운을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그 당시, 즉 냉전 당시에는 무식하게 베넬런데 지역의 방사선 존재만을 어렴풋이 파악을 하고 있었을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몰라, 나도 몰라, 누구도 몰라 라는 식으로 무식하게 우주여행을 밀어붙여가지고 우주선에 사람을 그냥 실어서 보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폴로 11호는 달의 방사능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우주, 즉 베넬런데 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방사선의 측정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전혀 전무한 채로 최소의 방사선 차폐 기술만을 가지고 우주로 떠났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 목숨을 걸고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 시대, 즉 개척의 선점을 위해서 자살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로 인해서 미국의 우주 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나사의 달 탐사 논리가 매우 정확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심을 걷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 달에서 가져온 돌 조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나사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 과정은 기술력이 향상되어 버린 지금의 지식으로 충분히 조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11호가 우주에 나갔다라는 것은 그 증거들이 여전히 빈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역시도 이 당시에 우주 개척에 대한 연구 분야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또한 전 지구적으로 우주 개척에 대한 부분의 흥미를, 즉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미국의 어떠한 거짓말을 들춰내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부분을 암묵적으로 침묵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폴로 11호에 대한 의심점을 여전히 버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아폴로 11호가 우주를 처음으로 개척했고 우주 너머에 어떠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빈약한 차폐 기술을 갖고 우주, 즉 달 탐사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루이 암스트롱을 포함한 2명의 우주인들은 거의 방사선 후유증을 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떠났던 아폴로 시리즈의 우주선 대부분의 사람들, 즉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방사선 피해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을 앓았다는 것, 그리고 암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기술력이 가장 뒤처지면서 방사능 차폐 기술이 가장 떨어졌던 그 기술력을 가지고 떠났던 우주인들 모두가
오히려 방사선으로부터 더 안전했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명쾌히 만약에 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사람들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의 기술력으로 우주에 나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우주를, 즉 달을 탐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의심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현상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랜 시간 우주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은 여전히 변치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우주에 다녀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주 방사선 피폭에 목숨을 걸고 상당량의 우주 방사선 피폭을 각오하고 다녀오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폴로 11호에 대한 방사선 차폐 기술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럽 우주국이 차폐 기술 개발 착수에 첫 발을 디뎠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걸음마 수준을 아폴로 11호는 훌쩍 뛰어넘어서 우주를 다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화성 유인 탐사선 때문에 이 현재 유럽 우주국이 차폐 기술 개발에 나서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14년을 더 연구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스페이스X는 유럽 우주국과 손을 잡고 우주선과 차폐 기술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주 방사선을 완벽하게 차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뾰족한 수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고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우주국 ESA는 최근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는데, ESA에 따르자면 지구에서 화성으로 편도 비행하는 시간은 대략 6개월을 가정하고 있고요. 이때 우주 비행사는 자신의 전 생애에 허용되는 방사선 양의 무려 60%가량을 쪼이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론이가 아무리 지금처럼 우주선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완벽한 방사선 차폐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그저 닭 쫓던 개처럼 하늘만 쳐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과거에 화성 탐사에 엄청난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하나둘 손을 뗐던 그 이유도 이 우주 방사선의 차폐 기술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지금의 일론이처럼 화성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개꿈을 꾸고 또한 구라를 까면서 사람들의 돈을 열심히 긁어 모으는 기업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스페이스X를 시작으로 그 누구도 방사선 차폐 기술 부재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고, 또한 그것을 말해봐야 투자자들과 화성 탐사에 대한 가슴을 설레는 사람들에게 찬물만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고로 현재로서는 피타고라스의 명언처럼 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화성 여행도 아직까지는 그저 망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인류는 늘 그랬듯 결국 우주 밖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주 밖을 나가게 되기 전에 분명히 완성돼야 될 시스템은 바로 지구 안에서 완벽한 AI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AI의 엄청난 방대한 연산력과 우주의 이해를 통해서 다른 화성에 정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굳이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대략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론이는 바로 이러한 시간 동안 열심히 투자를 받고 지금의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잠깐 흐려졌는데 다시 일론 머스크가 설립했던 민간 우주 여행 회사 스페이스X로 돌아가자면, 현재 일론이가 추진하고 있는 크루 드래곤 우주선은 지구 역사상 처음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우주 여행의 승객들을 태우고 2021년 말 며칠간 지구 궤도로 우주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민간인들이 우주에 나간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모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나 러시아 연방우주국 공사 소속의 전문 비행사들이 함께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여행은 순수하게 민간인들 팀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크루드래곤 우주선은 특별한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동으로, 즉 AI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주 관광객들은 그저 우주선의 조작에 신경 쓸 거 없이 지구를 아름답게 감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지구의 스페이스X 관제팀이 면밀하게 관광 팀원들을 모니터링하게 되고 비상시 우주선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 여행이 무사히 끝나게 되면 우주선은 다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처음 출발했었던 플로리다 앞바다에 착수하게 된다고 하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도에는 달 궤도 관광까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달 궤도 관광여행 역시 현재까지 완벽한 우주 방사선 차폐 기술은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어느 정도 우주 방사선 피폭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러한 여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2023년에 추진 중인 달 궤도 관광은 일본 억만장자 기업인 마에자와 유사쿠를 승객으로 탑승이 되고, 일명 디어문이라는 이름의 우주 여행은 달에 가는데 대략 3일 정도 걸리고 달의 뒷면을 거쳐 돌아오는데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총 6일이 걸리는 그러한 여행이죠. 그리고 이때 마에자와는 이 여행을 함께할 예술가들까지 공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애석한 것은 이 여행에서 현재 개발 중인 스타쉽 우주선과 슈퍼헤비 발사체 개발이 전혀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쯤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냥 추측만 하고 있을 뿐 아직 확실시된 우주여행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끝으로 이번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과 우주 관광 프로젝터 여행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둥근 지구와 평평지구의 팽팽한 대결에 어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또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현재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신들의 관계자들만의 팀을 이루는 것이 아닌 추첨을 통해서 민간인을 랜덤으로 모았다면 오히려 더 신뢰감 있고 감동적인 우주 여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자기들끼리 떠나는 우주 여행을 평평론자들의 사람들이 진짜 우주를 저놈들이 여행한 것인지 아니면 또한 CG로 장난친 것인지 여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차라리 평평론자들을 이 우주여행에 직접 참여시키게 된다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떠나는 지구 궤도 우주 여행보다는 다가오는 2023년에 떠나게 될 달 관광 여행, 이것이 더 명확한 우주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설레임을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